자, 이 모공편에서 손자는 그 부전성 사상을 강조를 하고 있죠. 부전성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킨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손자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알려져 있죠. 부전성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전승 사상으로도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공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의 국토와 적의 군대를 파괴하지 않고 온전히 둔 채로 승리를 거두는 것.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전성과 전성은 사실은 이제 다른 것이죠. 엄연히 다른 것인데 부전성은 싸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의미하는 것이지만 전성이라는 것은 파괴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차이가 있죠. 다만 이제 싸우지 않고 이겨야 적을 파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손자는 사실은 여기서 부전성과 전성을 사실상 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뭐 손자의 이 부전성과 전성의 주장은 좀 이상적인 측면이 좀 있죠. 손자는 이 적의 국가, 적의 군대를 온전히 보존을 하면서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의 군대나 국가를 파괴하면서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가장 좋은 용병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용병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 모공편, 즉 모공이라는 것은 전쟁에 돌입한다는 말이죠. 이 전쟁에 돌입해서 적에 대한 공격을 꾀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고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용병이 바로 이 모공이라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 모공을 함에 있어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용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전쟁이 뭐 이 불러올 이 막대한 어떤 인명 손실과 또 국가 재정의 어떤 폐해를 감안해 볼 때 이 유혈이 낭자한 어떤 이런 전투는 피하면서 승리를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최상의 용병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부전성이라는 게.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뭐 그렇게 우리가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자, 우리가 흔히 이 손자의 부전성 사상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공편을 찬찬히 뜯어다 보면 사실은 이 손자는 부전성을 가장 최상의 어떤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뭐 구체적인 어떤 부전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손자가 여기서 부전성을 하나 이상형으로 제시는 하고 있지만 뭐 그 가능성을 뭐 확신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전승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공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주요 논지가 부전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싸워서 승리하는 어떤 벌병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자병법 전체 13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특히 이제 병세편에 가보면요, 압도적인 쇠를 발휘해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는 것을 포함해서 이 손자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부전성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싸워서 이기는 전승의 방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손자가 비록 이 부전성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다만 이제 여기서 손자가 부전성을 위해서 이러한 외교적
정치적 전략적 노력은 경주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이 어떤 전승으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전승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손자가 당시 춘추시대에 이제 오왕 합려의 책사로서 초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요. 초나라를 먼저 교란을 하고 또 초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당시에 채나라와 당나라를 이렇게 또 돌려 세워서 오나라와 동맹을 맺도록 이렇게 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초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손자는 6년에 걸쳐서 이 초나라 변경을 치고 빠지는 이런 작전을 반복을 하면서 초나라 군대의 어떤 전력과 사기를 약화시키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초나라의 동맹국이었던 채나라와 당나라를 설득해서 오나라의 동맹으로 돌려 세우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손자의 정치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행동은 처음부터 어떤 부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초나라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지치게 해서 차후 전쟁에서 유리한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나라가 초나라에 대한 원정을 해서 거두었던 승리는 이 부전성이 아니라 사실 전성이었거든요. 전성 싸워서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전성이나 전성과는 전성도 온전한 승리를 한 것은 아니죠. 상당한 어떤 초나라의 군대를 파괴함으로써 얻어진 승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취했던 정치 외교적 활동과 군사 행동을 어떤 원정에서의 군사적 승리를 용이하게 하는데 어떤 기여한다는 측면이었지, 그 자체로 부전성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손자의 부전성 주장은 전쟁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는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부전성을 달성하기보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보다 유리한 여건 조성을 하고 전쟁을 보다 어떤 적은 전투와 가급적이면 전쟁을 적게 하고 또 적은 피해를 최소의 피해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부전성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손자는 이 부전성 사상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자, 이거는 손자가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당시의 전쟁 양상을 잘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손자는 우리 여기 앞에 모공편 앞에 작전편에서 군수 보급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전쟁이 오래 끌면 전쟁이 지연이 되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괴적인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춘추시대 당시의 전쟁은 이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죠. 즉 내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제후국들의 통합을 위한 일종의 내전이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백성들에 대한 어떤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의 원망을 사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신중하게 해야 됐고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고 최소의 피해로 승리를 달성해야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손자가 유독 부전성 사상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쟁 수행을 한 어떤 내용을 보면 부전성을 통해서 승리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부전성 사상과 전성 사상을 통해서 하나의 전쟁의 여건을 유리하게 조성한 다음에 결국은 적의 군대를 쳐서 벌병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맥락을 볼 때 이 손자가 당시에 처해졌던 이 춘추시대의 전쟁 양상과 시대적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손자가 하나의 이상적인 어떤 모델로서 부전성과 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공편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손자의 또 부전성 사상은 우리가 흔히 클라우제비츠의 적부대 선멸 주장과 좀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클라우제비츠도요, 전쟁론에서 이 부전성의 어떤 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죠. 적의 군대를 패배시키지 않고서도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전쟁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의미로 나는 직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적의 동맹을 와해시키거나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동맹국을 형성함으로써 국제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만일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크게 높아질 것이고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적의 군대를 파괴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자, 전쟁론의 이 내용은 마치 손자병법의 내용과 거의 판박이에요. 놀랍도록 일치하죠, 그죠? 자, 이 유혈의 전투, 적 부대 선멸을 통해서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클라우제비츠의 사상도 결국은 그도 외교나 계략을 통한 어떤 승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부전성은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쟁 이전의 어떤 여건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전쟁은 유혈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중대한 이익들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클라우제비츠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츠 입장에서 볼 때 이 부전성은 전쟁 발발 이전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손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 자체에서 부전성이 가능하다고 부전성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부전성과 손자의 부전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뭐 우리가 손자와 클라우제비츠가 이 부전성에 관한 견해가 완전히 뭐 서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손자도 부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모공편에서 결국은 오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을 한 어떤 그 손자가 직접 책사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전쟁을 수행했던 결과를 보면요, 또 벌병 적 부대를 경멸함으로써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부전성 사상을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제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손자도 이 부전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건 조성 측면에서 부전성을 강조했고, 앞서 설명한 대로 당시의 춘추 시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과 전쟁의 배경, 이런 것 때문에 부전성을 강조를 했지만 결국은 손자도 적주력과의 결전을 전제로 한 이 용병술의 주안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클라우제비츠와 마찬가지로 이 적 부대 경멸이 불가피함을 사실 손자도 손자 병법 전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클라우제비츠와 손자의 어떤 부전성에 관한 어떤 견해는 그렇게 우리가 뭐 배치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손자가 온전한 승리를 최상의 어떤 용병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반면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적의 군대를 파괴해야만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사상을 조금 더 손자와 대비해서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요. 클라우제비츠는 적 군대의 파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쟁론에서 전투는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전투의 목적은 차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치하고 있는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데 있다.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데 있다. 비록 전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은 변함없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쟁의 결과는 만일 전투가 발생할 경우 적의 군사력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적 군사력을 파괴한다는 것은 모든 군사적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또한 마치 교각의 아치를 지탱하는 초석과 같이 모든 군사적 계획의 근간이 된다. 결국 모든 행동은 적과의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그 결과가 유리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전쟁론에서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클라우제비츠는 뭐 나폴레옹이 울름 전투에서 결전을 치르지 않고 단순히 기동을 함으로써 5만 명의 오스트리아 군대를 포위해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클라우제비츠는 간주를 하고 있죠. 클라우제비츠는 적의 중심인 주력을 직접 경멸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뭐 클라우제비츠도 물론 손자와 마찬가지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어떤 결정적 전투, 즉 유일의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비폭력적인 수단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손자가 뭐 전승의 당위성을 뭐 제시했다고 해서 적 군대의 어떤 파괴를 강조하는 클라우제비츠 사상과 완전히 대치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손자가 비록 그 전승을 최상의 용병법이라고 했지만 손자 역시 전승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요. 병서에서 주로 이제 적의 군대를 어떻게 와해시켜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손자는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제후국들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전쟁이 합병 또는 통일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쟁을 논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백성은 통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 전쟁의 폐해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결국은 전쟁에 이기고도 결국은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급적 온전한 승리를 권유했던 것이죠. 클라우제비츠가 시대의 어떤 전쟁 환경과 시대적 상황과 전쟁 양상이 손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의 춘추 시대의 그런 시대 양상과 전쟁 양상과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죠. 자, 다음 논의는 이제 이 벌모, 벌교, 벌병, 공성에 관한 논의인데요.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상병 벌모하고 기차 벌교하고 기차 벌병하고 기하 공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손자가 생각하는 최상의 용병은 적의 계략을 치는 것이에요. 여기 벌모죠. 벌모. 적의 계략을 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적의 동맹국을 치는 것이죠. 벌교. 그 다음은 적의 군대를 치는 것이고 벌병이죠. 그 다음 하수로는 이제 적의 성을
치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적의 계략과 적의 동맹국을 친다는 것은 주로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앞에서 언급한 부전성과 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책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의 군대를 치는 이 벌병은요. 벌병은 벌모와 벌교를 통해서 적을 굴복시키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차차선의 방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자는 적의 방어가 견고한 성을 치는 것은, 공성을 하는 것은 최악의 어떤 방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손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상책인 벌모라는 게 과연 뭘까요? 사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벌모에 대한 뭐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벌모라는 것은 우리가 적의 계책을 먼저 우리가 간파를 해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역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벌모를 어떤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계책과 아군의 계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 외교적 차원의 술수인가 아니면 용병 차원의 술수인가라는 것이죠. 전장에서 아군의 장수가 적 장수의 용병수를 역이용해서 병력을 운용하는 것도 벌모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벌모는 다분히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적을 공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죠. 적군의 허를 찌르는 아군 장수의 용병술은 벌모가 아닌 벌병으로 봐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벌모와 벌병을 구분하는 기준은 용병과의 연관성으로 이 병력의 운용과 관계가 없는 계책은 벌모로 보고 병력들 간의 싸움을 전제로 한 계책은 벌병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이 뭐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요, 손자는 바로 이 벌교와 벌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생략하고 뒤편에 바로 벌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논의를 이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벌병이라는 것은 손자가 말한 최악의 방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을 공격할 경우 공성 장비를 잠시 문장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벌교와 벌모와 벌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예를 제시하지 않고 바로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최악의 방책인 공성을 바로 뒤편에 공성에 대해서 차치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을 공격할 경우에는 뭐 공성 장비를 건조하는데 3개월이 소요되고 또 적의 성에 다가가서 공성용 토산을 쌓는데 또 추가로 3개월이 소요된다. 이런 과정에서 장수가 조급하게 마음을 먹고 모든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적의 성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준비가 부족해서 적의 성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병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을 함락하지도 못한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이거 뭐 단지 뭐 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경관 진지 혹은 적의 강력한 진지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이 강력하게 방어를 편성하고 있는 방어 지역을 철저한 준비 없이 섣불리 공격하게 되면 아군의 피해만 커지고 작전도 성공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는 다시 이제 그 뒤에 다시 온전한 승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승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용병을 여기 나오죠. 선용병자는 구린지병이 돼 이비전야요. 그죠? 발인지성이 돼 이비공야요. 즉 공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온전한 승리를 다시 이런 공성의 폐해 때문에 온전한 승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그죠? 구린지병하되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되 이 비전이죠. 비전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의 성을 함락하되 공성을 하되 그죠? 회인지성이죠. 발인지성이죠. 발인지성인데 오래 끌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비구 비공이죠. 비공 발인지성하되 비공 성을 공격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래 끌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회인지국하되 이비구야여 그랬죠. 이비구 오래 끌지 않는다고 그랬죠. 적의 국가를 패하게 하되 오래 끌지 않는다. 그리고 아군 전력을 온전히 보존하는 가운데서 천하의 어떤 승부를 기르는 것이 모공지법이다. 즉 공격을 피하는 방법이다라고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이런 전승은 그러면 벌모로 가능한 걸까요? 앞에서 이제 벌모가 최상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전성이 벌모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벌병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가능하겠죠. 벌모에 의한 승리는 그야말로 부전성에 의한 이상적인 승리가 될 것이고요. 벌병의 그 경우에는 다소의 피해를 동반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전투에 의한 승리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 손자가 말하는 전승, 온전한 승리라는 것은 벌모가 아닌 벌병에 의한 승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손자는 이 손자 병법에서요. 벌모, 또 벌묘, 벌교도 마찬가지죠. 벌모나 벌교에 의한 그런 승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언급 내용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벌병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손자가 말하는 온전한 승리의 온전한 승리는 전승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에 가까운 어떤 것으로 최소한의 어떤 전투에 의한 승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예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의 전투로서 승리하는 것이 어떤 손자가 어떤 현실적인 전성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손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산물이 아니라 원정군이 적 수도로 진격을 해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에요. 당시에 춘추시대에 오나라가 초나라를 원정을 해서 적 수도로 진격해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해서 결국은 이루어냈던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손자가 강조하는 장수의 계책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적의 의도를 꺾기 위한 벌모가 아니라 용병술 차원에서 적을 속이고 적 군대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벌병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손자 시대에 이제 전성에 가까운 승리를 거뒀던 그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한 예를 좀 들어보면요. 만일 원정을 실시해서 적국으로 공격에 나간다고 하면 이 적의 도성을 점령해서 적의 군주를 포획하는 것이 가장 쉽게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 경우 원정에 나선 장수는 적 도성을 겹겹이 방어하고 있는 많은 성과 군대를 일일이 하나하나 격파하기보다는 방어가 약한 지역으로 우회해서 적의 도성으로 직접 공격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겠죠. 자, 이때 장수는 적의 도성 내부에 첩자를 심어 놓고 내통자를 포섭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성문을 열어 놓도록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적 조정에 반란 업무를 꾀하고 있는 관료가 있다면 이들과 내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도 도성을 점령할 수 있고 적의 군주를 사로잡아서 천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게 이제 손자가 의도했던 벌병의 과정에서의 하나의 적의 계책을 무력화하고
또 동맹을 와해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 벌교와 벌모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손자의 벌모, 벌교, 벌병, 공성 이 네 가지 논의에 있어 우리 클라우제비처가 언급한 어떤 중심, center of gravity죠. 이 중심의 개념과 좀 유사해요. 이 벌모, 벌교, 벌병, 공성이라는 개념이. 클라우제비치에 의하면 이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힘과 운동의 구심점이라는 것이죠. 중심이. 그래서 이 중심이 타격을 받으면 균형을 잃게 되고 전투력 발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이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지점이죠. 한 번 타격에 그치지 않고 적이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이 중심을 타격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게 클라우제비치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클라우제비치는 이런 중심으로 예를 든 게 뭐냐면 적의 군대, 적의 수도, 적 동맹, 적 지도자, 적의 여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본 것이 적의 군대예요. 그래서 클라우제비치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구스타프 아돌프 프리드리 2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적 천재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그들이 보유한 군대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의 장군들의 천재, 군사적 천재들의 군대가 만약에 적으로부터 파괴가 되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클라우제비치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클라우제비치는 어떤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는 것보다는 적 군대를 파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적 부대 경멸이죠. 중요한 지역은 빼앗기더라도 나중에 되찾을 수 있지만 군대를 구성하는 병사들은 한 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제비치는 적의 수도를 점령하는 것을 두 번째 중요한 중심으로 봤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어떤 혼란에 빠져 있는 이런 국가는 대개 행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구심점이 바로 이 수도이기 때문에 이 수도를 포위하고 공략함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뭐 조미니 같은 다른 군사 사상가들도 다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미니도 모든 수도는 통신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권력과 정부의 소재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라고 조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클라우제비치가 세 번째로 제시한 중심은 적의 동맹이에요. 강대국에 의지하는 약소국의 경우에 이 중심은 대개 약소국을 보호해주는 강대국의 군대라고 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심이 약소국의 군대에서 강대국의 군대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 국가로 구성된 동맹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핵심을 이루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핵심 국가의 군대를 패배시킴으로써 전체 동맹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제비치는 국가 간의 동맹을 일종의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클라우제비치는 국가 간의 동맹이 취약하고 또 연합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치는 동맹국들을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쉽게 갈라놓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클라우제비치는 적 지도자와 여론을 또 다른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죠. 적의 지도자는 혁명전쟁이나 독재국가와 같이 특정 인물이 전쟁에서 구심적인 역할을 할 때 중심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나폴레옹 전쟁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을 제거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했죠.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패배가 명백해진 이후에도 히틀러가 권력을 계속 쥐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지탱될 수 있었죠. 여론의 경우는요, 나폴레옹 전쟁에 있었던 이 스페인의 그 게릴라전 사례와 같이
이렇게 지연전과 소모적인 전쟁에서 보다 중요한 어떤 중심으로 부상되는 것이 바로 여론이죠. 자, 이런 클라우제비처의 중심 개념은 손자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벌모, 벌교, 벌병, 공성이라는 이런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는데 약간 많은 차이가 있죠. 우선 손자는 가장 중요한 중심을 벌모, 즉 적의 계략으로 보고 이를 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개념은 클라우제비츠가 나열한 중심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예요, 사실. 그죠? 그리고 또 손자는 두 번째로 손자가 제시한 중심은 적의 동맹을 끊고 아국의 동맹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이는 클라우제비츠가 주목했던 중심이기도 하죠. 다만 클라우제비츠는 동맹의 중요성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는데 비해서 또 동맹을 끊는 방법도 손자와 같이 외교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맹국가의 군대를 파괴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클라우제비츠와 손자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자의 세 번째 중심은 적 군대인데요. 클라우제비츠도 적 군대를 중심으로 간주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손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우제비츠가 군대를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본 반면에 손자는 세 번째 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적 군대를 치는 데 있어서도 클라우제비츠는 유혈의 전투가 불가피하다고 한 반면에 손자는 가급적 적 군대를 온전히 두면서 승리하는 방책을 모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손자가 제시한 네 번째 중심은 적의 공성입니다. 성. 오늘날로 말하면 적의 수도죠. 이게. 클라우제비츠는 상황에 따라서 적국 내부에 혼란이 발생한 경우에 적의 수도를 중요한 중심으로 간주했지만 손자는 공성전의 어려움을 들어서 가급적 적의 수도를 공략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심에 대한 손자와 클라우제비치에는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사상가 모두가 적의 중심을 식별을 함으로써 노력을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군사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에요. 다만 손자는 정치 외교적 수준에서부터 군사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적의 계략과 적의 동맹관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클라우제비츠는 전쟁 수행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적의 군대를 가장 우선적인 어떤 중심으로 보았다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손자의 전쟁에서도 정치 외교적 방책을 제외하고 순수한 전쟁 수행을 논한다면 클라우제비츠와 마찬가지로 벌병, 즉 적의 군대를 섬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데는 손자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벌병에 관한 내용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되고 있죠. 이게는 벌병에 관한 것인데요. 적보다 10배가 되면 포위하고 5배가 되면 공격하되 2배가 되면 적의 병력을 분할하여 싸우고 적과 대등하면 능숙하게 싸우고 적보다 약간 열세하면 적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고 적보다 크게 열세하면 과감히 퇴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전승이 가능한 상황뿐만 아니라 파승, 즉 적을 격파를 통해서도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서 퇴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다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도모함에 있어서 적군과 아군 모두를 온전히 한 채로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적보다 10배 여기서 5배 우세하다는 것은 총 병력 수가 적보다 절대적으로 많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뛰어난 용병수를 발휘해서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대적 전투력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 10배, 5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듯하고요. 다시 말하면 전체 병력면에서 비록 피하가 대등하거나 아군이 다수 열세에 있다 하더라도 장수가 은밀한 기동을 통해서 혹은 군사적 기만을 달성을 해서 적의 수도로 기동한 뒤에 그곳을 방어하고 있는 적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을 집중해서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10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 우세할 수도 있고 때로는 5배 우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적의 계략에 말려서 열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손자가 말하는 핵심은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손자는 적 군대를 공격하면서 두 가지 주제, 즉 적을 온전하게 두고 승리하는 전승과 적을 깨뜨리면서 승리하는 파승, 깰파자죠. 적을 깨뜨리면서 승리하는 파승을 다 같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10배 우세하여 보유한다는 것은 적을 온전히 두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용병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적보다 5배 혹은 2배가 많을 경우는 전승은 불가능하더라도 적을 크게 파괴하지 않으면서 승리를 거두는 파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5배가 되면 5배가 되면 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수적 압도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쉽게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2배가 될 경우에는 적을 둘로 나누어서 분산을 해서 각계격파를 해서 적의 다소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피하가 대등한 경우에는 서로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파승이 될 것이고요. 손자는 이 적과 대등할 경우에는 능숙하게 싸워야 한다고 했는데, 자, 이러한 것은요, 비록 결전장에서 피하 병력 수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장수가 뛰어난 용병수를 발휘해서 적의 약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을 집중해서 적의 어떤 군형을 허물고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손자가 제1편 시계편에서 기만의 용병수를 제시하면서 적이 뭉쳐 있으면 분리시켜라 라고 한 말은 바로 이런 상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용병이 잘못되어서 적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일 경우에는 싸워서는 안 된다고 손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손자는 또 적보다 약간 열세하면 불리하므로 가급적 적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고요. 적보다 크게 열세하면 싸우지 말고 과감하게 퇴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적의 계략에 말려서 그런 어떤 형국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손자가 피하 병력의 수를 기준으로 용병의 방법을 제시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러면 손자는 병사들의 사기와 군기, 용기와 심리 등 이런 정신적 요소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병력의 숫자만을 가지고 용병을 논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손자는 뒤쪽에 행군편에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군대라는 것이 병력이 많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고 군사력만 믿고 무작정 진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자는 왜 단순히 병력의 수를 가지고 용병의 방법을 여기서 논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정적 순간의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손자는 온전한 승리냐 또는 적의 군대를 깨뜨리는 승리, 즉 파승이냐를 언급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결전의 어떤 상황을 전제로 수적 우세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론한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어떤 손자의 견해에 대해서 서양의 사상가, 즉 클라우제비츠나 조미니 같은 이런 사상가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역시 이들도 서양의 사상가들도 대표적으로 클라우제비츠나 조미니 같은 사상가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적 일세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제비츠는 수적 우세가 전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지점에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집중하는 것이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클라우제비츠는 또 전략이라는 것은 교전이 이루어지는 시점, 장소, 병력을 결정하는 것이고 전략을 그렇게 정의했죠. 전략이라는 것은 교전이 이루어지는 시점, 즉 시간이죠. 장소, 병력을 결정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그랬고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전투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투와 관련된 환경적 요소, 예를 들면 피약 군대가 대적하는 상황이라든지 시점, 지형, 병력, 이런 어떤 병력의 질, 이런 것을 요소를 제외하고 단순히 교전 그 자체만을 고려한다면 수적 우세가 승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맞고 말하면 다른 요소들이 아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상쇄할 수만 있다면 병력의 우세를 달성하는 것이 전투의 결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이죠. 클라우제비치는 전쟁론에서 근대 전쟁 사례를 들면서 총 병력 면에서 어느 국가도 적국보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기 어렵게 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제비치는요, 이 프리드리 2세가 로이텐 전투에서 약 3만의 병력으로 오스트리아 8만의 병력을 격파를 하고 또 로스바흐에서 2만 5천으로 적의 동맹국 5만을 대적한 사례를 유일하게 2배 이상의 병력 차이를 보인 사례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개의 사례와는 달리 또 대부분의 전투는 총 병력 비율이 2배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폴레옹은 드레스덴에서 12만의 병력으로 22만의 적병력을 상대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에서는 16만의 병력으로 28만의 적병력과 싸웠죠. 아우슈트리츠 전투에서는 프랑스군과 러시아군의 병력은 거의 대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수적 우세는 절대적 우세가 아닌 상대적 우세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적 우세라는 것은 임의의 장소가 아닌 결정적 지점에서의 우세를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총병력 면에서 병력 숫자 면에서 열세하거나 동등하더라도 결정적 지점의 적보다 더 많은 병력을 집중을 시킴으로써 적의 전투 대응을 와해시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제비츠는 수적 우세를 전략의 근본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적 우세를 달성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수적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점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어디에 병력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또 다시 장소와 시점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전략에서 장소와 시간이라는 요소는 병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클라우제비츠는 결정적 지점에서 우세한 병력을 집중함으로써 상대적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정적 지점에 대한 올바른 판단, 두 번째는 적절한 병력의 배치를 가능케 할 적합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력을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 일부를 과감하게 희생시킬 수 있는 단호함,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죠. Correct appraisal, suitable planning, resolution. 올바른 판단과 적합한 계획, 단호함,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제비츠가 병력의 우세만을 전쟁 승리의 유일한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클라우제비츠는 또한 이 군사력을 고려할 때 물리적 수단 외에 지휘관의 능력이나 구성원들의 의지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쟁수를 단순히 수적 우세를 달성한 것만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전쟁의 승리는 적 지휘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열시한 병력으로 적을 대적하겠다는 굳은 의지, 신속한 기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열정, 그리고 신속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대담함, 오데스티죠. 오데스티. 그 다음에 위험에 빠졌을 때 분출되는 과감한 행동, boldness.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역설을 하고 있죠. 다만 여기서 손자나 클라우제비츠가 수적 우세를 강조하는 것은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결전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적 우세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